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러시아 로큰롤의 살아있는 영웅 빅토르 최의 추모벽에 있는 구 아르바트 거리를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1862년에 세워진 러시아 국립도서관 레닌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희귀본과 정기 간행물, 동서양의 문학작품 등 전 세계 247개 언어로 기록된 약 8천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동상이 도서관을 찾는 이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케인즈의 시대는 끝나고 슌페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노베이션,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그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중계할 책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입니다. 요제프 알로이스 슌페터가 쓰고 이종인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슌페터와 함께 걷는 새로운 경제학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공상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일정 기간, 가령 저녁 식사 후에 한두 시간이나 혹은 한 세대가 지나면 영원히 소멸해버린다. 그러나 어떤 창작물들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소 훼손되기는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창작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지운 채 문화적 유산의 요소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개별적인 외양,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개인적인 상처를 가지고 소생한다. 이런 창작물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소생 능력과 결부시키는 위대함이라는 정의는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칼 마르크스의 메시지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일만 하다. 위대함을 소생과 관련지어 정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사랑이나 미움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이 반드시 광명의 원천이라거나 근본 설계나 세부 사항이 완벽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르크스 사상의 경우 비판적 판단이나 정확한 반론이 그 사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힘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마르크스 사상이 소생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의 위대한 스승인 마르크스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사상의 대가로 추앙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성인 숭배화의 과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수반된다. 즉, 마르크스 사상의 진정한 의미와 볼셰비키의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 차이는 겸손한 갈릴리 사람들의 종교와 중세교회와 군발들의 종교적 실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마르크스 사상의 소생 중에서 한 가지 현상,
즉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마르크스주의의 소생은 설명하기가 좀채 쉽지 않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동운동이나 미국 지식인들의 생각에는 이렇다 하게 주목할 만한 마르크스적 성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생은 더더욱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 이전에 미국 내의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유명무실했으며 그다지 지위도 없었다. 게다가 볼셰비키 스타일의 마르크스주의의 소생은 예전에 그 사상에 심취해 있던 국가들에서 러시아 혁명과 유사한 혁명의 불꽃을 피워올리지 못했다.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 전통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소수의 정통파 파벌이 예전의 대공황기에 그래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주의 붐을 되살리기는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자들은 예전의 교리로 되돌아가는데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교주를 숭배하기는 했지만 그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느 경제학자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했다. 따라서 마르크스 사상에 관한 한 러시아를 제외하는 미국의 현상이 우뚝하다. 우리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훈련받았고 사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철학적 기초와 열정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순수 철학은 그의 출발점이었고 젊은 날의 사랑이었다. 한동안 그의 철학을 자신의 진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헤겔 학파였다. 이 학파는 세상의 근본적인 태도와 방법은 받아들이되 다른 많은 헤겔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헤겔 철학의 보수적 해석들을 제거하면서 그 대신 정반대 해석들을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마르크스의 저서에서 고개를 내민다. 마르크스의 독일 독자 및 러시아 독자들은 그와 유사한 지적 훈련과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의 측면에 주로 집착하여 그것을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 열쇠로 삼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것이 오류이고 마르크스의 과학적 논증에 피해를 입힌다고 본다. 그는 평생 동안 철학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논증과 헤겔의 논증 사이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형태적 유사성을 즐겼다. 그는 자신의 헤겔 철학의 배경을 증언하고 또 헤겔의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이다. 그는 형이상학을 위하여 실증적 과학을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는 자본론제 1권의 제2판 서문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했다. 이런 실증적 태도의 고백은 완전한 진실이며 그의 논증이나 주장을 분석해봐도 자기 기만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의 논증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사실의 바탕을 두었고 그가 주장한 것들의 진정한 원천은 철학 분야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논평가나 비평가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르크스 사상이 깃들어 있는 사회 과학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철학적 원칙에서 나온 해석이 아닌 다른 학문 분야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적 체험에 대한 명백한 진술들을 철학의 관점으로 보며 그로 인해 논의를 영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그들의 친구와 적들을 동시에 오도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마르크스는 자신의 연구에 특별한 장비를 동원했는데 그 장비는 주로 역사적 사실과 현대적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파악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적 사실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시기적으로 다소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단행본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날의 정보가 실리는 신문 기사와는 성격이 좀 다른 근본적인 자료들이 다소 시차를 두고서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당대에 나온 중요하거나 규모 있는 역사적 저서들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중요 논문들은 상당수 놓치기도 했다. 분명 사회학적 분야에 대한 그의 정보는 경제 이론 분야에 대한 그의 박식함에 비할 때 똑같이 칭찬해 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거대한 역사적 벽화들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비전을 예증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제시한 많은 세부 사항들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당대의 다른 사회학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는 이런 역사적 현대적 사실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듬었다. 표면의 무작위적인 불규칙성을 꿰뚫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 역사적 사태의 웅장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열정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이론가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미 천재요, 예언자라고 지칭했던 마르크스의 이러한 측면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이 다소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천재와 예언자는 통상적으로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지 않으며 그들의 독창성은 종종 그런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론 분석의 기술과 관련하여 학문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제적, 문화적 업적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정신은 이제 자본주의 체계에 대하여 완벽한 혐오증을 느끼면서 그 체제를 비난하고 또 그 업적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토론장의 기본 에티켓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들의 정치적 선호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작가 혹은 연설자는 이런 코드에 부응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자기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본주의의 업적을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자본주의에 대한 염증과 반자본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동정심을 표명한다. 이에 반대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 반사회적인 것, 부도덕한 예종의 표시로 여겨진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종교들은 언제나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그것이 분석자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가령 서기 300년에는 열렬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고대 문화의 업적을 설명해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명백한 진리들은 간단히 법정의 문지방으로부터 쫓겨나고 아주 황당한 선언은 선뜻 수용되거나 찬양을 받고 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최초의 테스트는 총생산량이다. 총생산량은 어떤 단위 시간, 1년, 1사분기, 한 달 내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가리킨다. 경제학자들은 개별 상품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다수의 계열에서 도출된 지표를 가지고 이 총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철저한 논리는 너무 가혹한 스승이다. 만약 우리가 그 논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생산 지표로 구축되거나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나 테크닉은 물론이고 늘 생산 비율이 바뀌면서 생산되는 서로 다른 상품들의 총 생산량이라는 개념이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장치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이런 생산지표의 구축을 뒷받침하는 훌륭하고 많은 종류의 개별 시리즈가 남북전쟁 이후부터 존재해왔다. 데이 퍼슨스 총 생산량 지표를
시작할 경우 1870년부터 19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7%였고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면 4.3%였다. 우선 3.7%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적절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 산업의 내구 설비는 상대적 중요성이 늘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생산량은 총 생산량과 같은 퍼센트로 증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성장률에서 1.7% 정도를 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연간 2%라는 소비 가능한 생산의 증가율을 얻게 된다. 자, 이제 자본주의 엔진이 그런 증가율로 1928년부터 50년간 생산을 계속해왔다고 해보자.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령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자본주의가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제 조건을 반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929년 4, 4분기에서 시작하여 1932년 3, 4분기에 끝난 불황은 자본주의 생산 추진력의 대대적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의 불황은 대략 55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다. 그런 류의 불황, 가령 1873년에서 1877년까지의 불황은 연간 2%의 성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1935년까지 정상 이하의 회복, 1937년까지 정상 이하의 번영, 그 후 침체 등은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재정정책, 새로운 노동법규, 사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변화 등 뉴질 정책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이었던 것이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변화들은 자본주의 생산 엔진의 본질적 기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내 말이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위의 문장은 뉴딜 정책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유행의 정책이 정기적으로 사기업 체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암시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그처럼 광범위하고 급속한 사회적 무대의 변경은 한동안 생산업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열렬한 뉴딜 정책 지지자들은 그 정도는 주장할 만하고 또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빠른 회복의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미국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회복을 체험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유사한 프랑스의 사례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1929년에서 1939년까지 10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현재의 주장, 연간 성장률 2%를 부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주장은 어느 경우가 되었든 과거 업적의 의미를 잘 예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 물론 작동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첫째로 산업 발전의 필수 단계가 성취되어야 하고, 둘째로 이행기 문제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물론이요, 사회주의 형태의 사회가 과연 민주적일지, 또 민주적이든 아니든 제대로 잘 작동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런 모든 점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들을 선뜻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의문을 극복한다면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YES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전에 나는 먼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몇몇 장애들을 제거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껏 몇 가지 정의에 대해 다소 소홀했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해야겠다. 우리는 단 두 가지 유형의 사회만 상정하고 그 나머지 사회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언급할 것이다. 우선 이 두 유형을 상업주의적 사회와 사회주의적 사회라고 부르기로 하자. 상업주의적 사회는 다음에 두 가지 제도적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는 생산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간의 계약으로 생산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회는 순수한 부르주아 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 산업 부르주아, 상업 부르주아는 비부르주아 계층과 공생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가 없다. 또한 상업주의적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 동일한 것도 아니다. 상업주의적 사회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창조라는 추가적 현상에 의해 정의된다. 이것은 현대 경제생활을 대표하는 많은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은행 신용, 즉 화폐의 공급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업주의 사회가 실제로는 사회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다. 때문에 독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서로 대립시키는 기존의 상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회는 이렇게 정의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중앙당국에 부여되어 있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경제활동이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 속해 있다. 사회주의는 정신적 프로테우스로 불려왔다. 그런 만큼 이것을 정의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그럴듯한 정의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의 정의가 그 중에 반드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스탈린 체제가 유럽 전역과 아시아에 널리 퍼지려는 가시적 경향을 사회주의 확대 경향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 러시아 체제의 확대가 통상적 의미의 사회주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회주의로 둔갑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러시아 독재 체제의 실제적인 혹은 추정적인 이해관계에 달려있다. 이것은 유사한 사례인 스탈린 체제의 종교정책에 의해 예증된다. 당초 독재자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독재자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 정교가 공산주의나 노조, 세계연맹보다 더 유익한 외교정책의 수단임을 깨닫자마자 러시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선포하고 나섰다. 차르 시대에 있었던 성스러운 종교회의 의장 자리에 새로운 총대주교, 이 사제는 즉각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열심히 순방하면서布교활동을 펼쳤다. 그와 함께 러시아 정교회 사무협의회 의장으로 공산당원이 임명되었다. 러시아가 외교정책의 전략적 견제를 느끼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산업의 국유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 국영화된 산업은 독재자가 관리하기도 수탈하기도 좋고 또 반체제의 중심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동기가 다른 가능한 동기들을 완전 제압할 것인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권력이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사회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 문제와 사회주의 문제를 혼동하는 것은 그런 혼동이 러시아를 돕기 위한 술수가 아닌 한 세계의 사회적 상황을 오해하는 것이다. 러시아 문제는 사회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로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만 관련을 맺는다. 첫째, 상황의 논리상 공산당 그룹이나 비공산당 그룹 내의 친공산당 세력은 노동정치학을 과격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프랑스 공산당은 두 가지 중요한 국유화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계속하여 그런 상황의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둘째, 전쟁이 벌어질 경우 현대의 조건에서는 그 어떤 전쟁이 되었던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사회적 정치적 결과가 수반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는 사실은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제 구조를 혁명적으로 꾸준히 변화시키면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며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갈파했던 슈페터와 함께 걸었던 까다로운 탐구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사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